일지. 두 연쇄살인 사건의 기록. 나는 통칭 서울 동부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살인이 시작된 게 작년 10월 무렵이었으니 어느덧 1년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런 감정을 느낀 지는 꽤 오래됐다. 대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의혹이 아직 남은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범인은 총 6건의 살인을 저질렀다. 범인은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다. 꼼꼼한 놈이었다. 사건은 작년 10월, 11월, 올해 3월, 5월, 7월, 10월에 발생했다. 범인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타겟으로 삼았다. 성별은 가리지 않았다. 희생자들은 모두 집에 혼자 살았다. 현장 근처 CCTV 기록을 볼 때 살인마는 늘 오토바이를 탔다. 얇던 두껍던 긴 팔을 선호했으며 헬멧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토바이에서 내릴 때 그는 늘 배달 가방을 챙겼다. 살인마는 음식 택배나 퀵서비스 등 배달부를 가장한 것으로 보였다. 11월 두 번째 살인사건 이후로 수사팀은 재차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현장 근처에서 유독 잘못된 배달이 잦았다. 시키지 않은 음식을 들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답한 게 23건, 택배의 경우는 13건이었다. 다행히 주민들은 대부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연 경우에는 대개 모두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이거나 가족과 함께 있었다. 택배 회사들은 그곳에 배송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근처의 배달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였다. 수사팀 내부에서 어르신들이 고생한다고 선의로 문을 열어준 게 아닐까 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마 벨소리가 울리고 주소지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들리자 배달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우편함에서 알아낸 희생자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른다. 아드님이 따님이 보낸 것 같다고 언급하며 가족에 대한 언급을 했을지도 모른다. 희생자들은 그렇게 방심하고 문을 연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범인은 사륙을 시작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사팀은 노년층만을 타겟으로 한 범죄자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범인은 자신의 편의로 희생자들을 선택한 것일 거라고 수사팀은 생각했다. 타당한 구석이 있었다. 범인의 입장에선 남성보다 여성이,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이 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대상이었다. 대상을 고른 것도 무작위로 보였다. 그러나 3월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자 그 가설은 산산조각이 났다. 또 75세의 노인이 살해당했다. 탐문 결과 오배달의 흔적은 없었다. 범인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작년 10월에 나왔다. 비명이 생각보다 컸던 탓인지 목을 졸랐다. 목이 졸렸을 때 희생자는 이미 사망했다. 범인은 시신의 후두부를 화풀이하듯 망치로 여러 번 내려쳤다. 한 달 뒤 범인은 두 번째 희생자의 집을 찾았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순식간에 들이닥친 것으로 보였다. 현관 앞에 신발들이 어지럽혀져 있었다. 망치로 후두부를 내려치는 것도 비교적 정확해졌다. 올해 3월에 세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범인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다. 범행 수법은 더욱 깔끔해졌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먹잇감에 입을 막고 흉기로 머리를 가격하고 거실로 질질 끌고 갔다. 현관에서부터 거실로 이어지는 혈흔으로 볼 때 희생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 범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의 후두부를 여러 번 망치로 내려쳤다. 같은 방식으로 올해 5월, 7월, 10월에 희생자가 나왔다. 유일한 실마리는 DNA였다. 5월 살인사건에서 범인은 더운 날씨 때문인지 얇은 옷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자는 공격을 당했음에도 용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했다.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희생자는 살인마의 피부를 핥히었다. 흔적을 보면 범인 왼쪽 손목을 긁은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의 손톱에서 범인의 DNA를 추출할 수 있었다. 시신 근처에도 범인의 DNA가 발견됐다. 이때의 교훈 때문인지 이후 7월과 10월 사건에서 범인은 날씨와 상관없이 두꺼운 라이더 자켓을 입었다. 내가 처음에 이 사건에 들어왔을 때가 5월, 네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였다. 범인의 DNA가 발견됐다는 말에 수사본부는 기대감에 차 있었다. 나도 그 이야기를 건네들었다. 나는 범인을 신문하고 데이터를 기록하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직접 만난 현선의 얼굴은 어두웠다. 미안. 용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어.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전과자는 없었다. 수사관들에게 DNA는 사건을 멈추게 해줄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DNA는 이제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DNA는 죄에 대한 증명으로서 내밀어야 할 마지막 결정적 증거였다. 우리는 어떻게든 미궁 속의 범인을 특정해야 했다. 나와 현선이 논의하고 형사들과 공유한 프로파일링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현관 앞에서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쉽게 제압했다. 그 후 손망치로 추정되는 둔기를 휘둘렀다. 노년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적 깔끔하게 제압한 것을 보아 원력이 있는 남성이다. 택배 등 배달 부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면 유사한 서비스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일의 생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살인수법, 희생자들의 연령대를 보아 범인은 희생자들을 자신의 부모 내지는 그와 비슷한 존재를 투영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엔 증오가 느껴진다. 필요 이상으로 시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범행을 저지른 지역이 서울 동부에 밀집되어 있다. 이 지역에 일하거나 거주하는 등 지리감이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DNA 검사 결과를 볼 때 전과자는 아니다. 그러나 수법을 볼 때 범죄에 대한 지식을 접할 창구가 있을 것이다. 범인은 거실에 집착한다. 범인은 어머니 아버지 격인 희생자를 집 거실로 끌고 들어와 살해했다. 범인에게 의미가 있는 공간일 것이다. 어린 시절에 범인은 거실에서 학대를 당한 게 아닐까. 나는 이 살인사건의 동기를 부모에 대한 증오로 봤다. 그러던 중 우리가 쫓던 범인이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현장 안에서 전혀 다른 사건을 만나게 된다. 바로 경기 북부 연쇄살인 사건이다. 경기 북부 연쇄살인 사건의 희생자는 20대, 30대 여성들이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사건 기록을 더듬어 꺼냈다.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스타킹이나 가방끈 등 자신의 소지품에 의해 목이 졸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억한다. 어떤 시신은 칼에 난자되기도 했다. 변태 살인마다.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시신을 경기 북부 지역 농촌에 유기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사건은 올해 2월, 4월, 6월, 8월, 10월에 발생했다. 어떠한 증거도 찾기 힘들어 미궁에 빠진 사건이었다. 경기 북부청의 수사관들은 보고서에 범인이 혼자가 아닐 거라는 의견도 남겼었다. 그런데 살해 과정을 상세하게 적은 노트가 서울 동부 연쇄살인 사건의 희생자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다. 노트 안의 사진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어두워 파악하기 힘든 공간이 배경이었다. 삐걱거릴 것 같은 병원 침대에 혹은 건물을 지탱하는 녹슨 철제 기둥에 희생자들이 묶여 있었다. 그 위로 어떤 남자의 손길이 보였다. 그 손의 주인공이 희생자들을 유린하고 살해했을 것이다. 사진은 여러 각도로 찍혀 있었다. 가장 역겹고 안타까운 건 희생자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었다. 희생자들의 사진 아래에 범인은 정성스럽게 자신의 감상을 적어놓았다. 필지로 볼 땐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건에는 여러 정서의 코멘트가 달려있었다. 볼펜의 색도 내용마다 다르다. 세 번째 사건의 사진은 더욱 심해졌다.
그전까진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을 찍었다. 이 사진은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 노골적이고 처참한 과정을 사진으로 담고 있었다. 세 번째 사건 사진 밑에 처음 달린 코멘트는 이랬다. 이 만족감, 이 쾌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소 현학적으로 다가오는 문구였다. 이어지는 문구에서 그는 신이라도 된 듯 자신의 행위를 표현했다. 그 아래엔 다른 색으로 저주의 말이 쓰여 있었다. 니는 죽을만 했어. 평소에 그딴 식으로 생활하니까 그런 걸 당하는 거야. 희생자들에 대한 증오가 보였다. 희생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죄라고 부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무차별적 증오를 가늠할 수 없었다. 학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했다. 살인범들이 인류의 역사에 남긴 흉악한 발자취 위로 그 이론들은 세워졌다. 나는 그 타당성을 신뢰했다. 그러나 눈앞에서 실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그 이론들은 내게 너무 멀고 난해하게 느껴졌다.